안녕하세요, 정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마젤란의 세계 일주 그 세 번째 에피소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젤란이 해협을 찾아서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을 샅샅이 뒤지는 그 과정을 볼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마젤란은 폭풍에 수없이 휘말리게 되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깁니다. 또 반란도 겪게 되고요. 원주민들과 전투에도 휘말려요. 이 기간에만 두 척의 배가 함대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이 이야기와 함께 마젤란이 마침내 해협을 발견하고 또 그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젤란 본인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격, 젊을 적 겪었던 여러 일화들을 저희들이 마젤란의 세계일주 제1화에서 자세히 나눠 보았고요. 마젤란이 마침내 5척의 배와 270여 명의 선원을 데리고 에스파냐에서 출발하는 과정도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젤란이 대서양을 건너는 시점까지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젤란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남아메리카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서쪽으로 계속 진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각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럽인들은 이제 대서양의 존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대서양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아냈고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저희들이 이야기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단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어느 정도로 큰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늠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메리카 대륙 너머에는 태평양이 있죠. 그러나 태평양의 존재를 유럽인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젤란이 항해하기 바로 그 시점까지도 에스파냐는 남아메리카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매고 있었어요. 에스파냐인들은 마젤란 이전에도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던 동쪽 루트 말고 서쪽을 통해서 인도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안타깝게도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벽에 꽉 막혀서 얘네가 더 전진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래도 세상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을 지나갈 바다나 해협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00년대 중반부터 마젤란이 항해를 떠나는 그 시점까지도 수많은 유럽 탐험가들이 어딘가에 해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탐험을 떠났습니다. 콜럼버스 역시나 네 번째 항해를 앞두고서는 저기 어딘가에 해협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통과할 수 있는 바다 길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젤란도 지금 그걸 찾고 있던 겁니다. 자, 그리하여 마젤란이 그 항해를 떠나기 11년 전인 1508년에 에스파냐가 남아메리카를 지날 해협을 찾는 탐험대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후안 데 솔리스라는 이름의 탐험가가 이 탐사대를 이끌게 됩니다. 자, 처음 나갔던 탐사에서 솔리스는 아무 성과 없이 에스파냐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탐사를 후원했던 에스파냐 왕이 화가 나서 솔리스를 감옥에 가두어요. 자, 그리고 꽤 수완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솔리스는 다시 풀려나서 또다시 함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1515년 10월 8일에 얘가 세 척의 배와 70명의 선원을 데리고 남아메리카로 탐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5년 뒤에 마젤란 함대가 찾아 헤매게 되는 같은 지점까지 얘네가 옵니다. 그래서 리우 데 라플라타라는 강인데요. 이 강 이름이 에스파냐식 이름이고 저희한테는 라플라타 강이라고 알려진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네가 오게 되는데요. 현재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솔리스나 또 훗날 몇 년 뒤에 이곳에 오게 되는 마젤란이나 둘 다 이 강이 아메리카를 통과하는 해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솔리스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해협을 찾기 위해서 해안을 샅샅이 뒤져요. 자, 그러던 중에 우호적으로 보이는 원주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스는 이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7명의 선원을 데리고 원주민들한테 가거든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솔리스가 선원들과 접근한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수의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솔리스와 선원들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리스를 포함해서 7명의 선원 모두 곤봉에 맞아서 살해당하고요. 원주민들이 칼로 이들의 시체도 토막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수가 워낙 많았고 또 폭력적이었던 탓에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선원들이 무서워서 감히 도우러 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료를 돕거나 복수하는 거는 둘째치고 시체 수습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솔리스 일행의 시체까지 모조리 먹어치우거든요.
그래서 지휘관도 죽고 이 공포스러운 장면도 보았으니 실로 충격적이었겠죠. 그 길로 에스파냐 함대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요. 이 끔찍한 소식을 널리 알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젤란이 항해에 떠나기 직전에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젤란 역시나 5년 전에 솔리스 일행이 살해당하고 잡아먹혔던 그 라플라타강 인근의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마젤란 역시나 솔리스 일행의 최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원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마젤란 함대가 현지 원주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탐험은 어려웠고 이대로 가면은 다 굶어 죽고 해협도 못 찾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의 지원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대담하게도 이 해안가의 식인종들을 만나보기로 해요. 그래서 이 모험을 위해서 마젤란은 세 척의 보트를 내려 보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무장을 하고 가는 시점에서 이미 평화로운 교섭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마젤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후에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자, 일단 해안가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유럽인을 곤봉으로 때려 죽이고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었던 그 식인종들인데 오죽 무서웠겠어요. 일단 선원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원주민들한테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모조리 등을 돌려서 냅다 달아나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십니까, 뭐 인사하기도 전에 원주민들이 죄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몇몇 선원이 재빨리 쫓아가 보지만 원주민들이 워낙 발이 빨라서 따라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 지역 원주민들과의 첫 조우는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 커다란 카누 한 척이 트리니다드호에 접근합니다. 카누에는 동물 가죽을 입고 있는 원주민 족장이 타고 있었어요. 원주민 족장은 트리니다드호에 타겠다는 몸짓을 해 보이고요. 마젤란은 승선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민 수장과 에스파냐 함대 수장 이 둘이 만남을 갖게 되어요. 족장과 만난 자리에서 마젤란은 셔츠와 스웨터를 선물합니다. 또 유럽인들의 사실 거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금속으로 된 물건들도 싹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이게 바로 금속이다. 그러면서 가위나 여러 자질구레한 물건 몇 개를 선물해줘요. 자, 이제 세련된 유럽 물건 몇 개를 얘가 받았으니까 족장이 맛있는 걸 많이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마젤란은 생각해요. 근데 원주민 족장은 마젤란이 준 물건들을 가지고선 그대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지금 얘네가 과격한 식인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원주민들이 공격해 온다, 그럼 당연히 전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원주민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자신들을 환대한다, 그러면 마젤란 본인도 파티를 열 셈이었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이 어느 쪽의 행동도 보이지 않고 그저 마젤란 함대를 무시해버립니다. 마젤란도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는 원주민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싸우거나 아니면 친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여기서 만난 원주민들은 자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주민과의 조우가 끝나요. 족장은 가위나 금속 물건을 가지고 그대로 가버리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다시 항해를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에스파냐인들한테 식인종으로 알려졌던 이 지역 원주민들과의 접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마젤란에겐 큰 행운이었죠. 마젤란은 라플라타 강의 수심을 한번 재보고요. 이곳이 해협이 맞나 안 맞나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에스파냐에는 적어도 그곳이 해협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려 열흘이나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는 해협인 줄 알았던 이 물줄기가 가면 갈수록 수심도 얕아지고요. 폭도 좁아집니다. 열흘째에 가서는 탐험대가 물을 마셔보니까 물맛도 담수였어요.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기는 마젤란이 찾던 해협이 아니라 그냥 강이었죠. 실망한 탐험대는 빈손으로 다시 해협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강가는 신선한 공기가 매우 쾌적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뜻을 따서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이름을 이 지역에 마젤란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낯이 익은 도시인데요.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2년 2월 3일에 함대는 진짜 해협을 찾아서 출발해요. 이 와중에 식량을 운반하고 있던 산 안토니오호가 심각하게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를 수리하고 함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배는 말이죠, 상시로
고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배에 물이 자주 새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원들이 배 밑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내야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배가 이렇게나 먼 거리를 항해하기에 좋지 않았고, 또 배도 많이 낡았다는 사실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네는 오늘날 아르헨티나 동부 해안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데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남쪽입니다. 당연히 날씨도 쌀쌀해지고요. 또 거센 폭풍우와 악천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떤 해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미지의 지역을 탐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젤란도 조심스러웠고요. 혹시나 자기가 해협을 놓치고 지나칠까봐 해안에 가깝게 붙어서 계속 항해를 합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항해를 하다 보니까 몇 번이나 암초나 모래톱에 부딪힐 뻔하고요. 위기를 몇 번이나 맞이합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계속 남쪽으로 가요. 해협으로 착각할 뻔했던 산 마티아스만 입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바이아블랑카 항구 등 몇 번이나 헛다리를 짚습니다. 이 기간을 겪으면서 함선들은 점점 낡아가고요. 선원들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대부분은 이 항해가 실패했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에스파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반면 독선적이었던 마젤란은 조금만 더 가면은 찾아 헤매던 해협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선원들을 재촉하고요. 계속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24시간 내내 배를 몹니다. 2월 27일 함대는 두 섬으로 된 작은 만을 발견하는데요. 이 섬들에 파견된 정찰대는 굉장히 특이한 새를 잔뜩 발견합니다. 항해 기록을 맡고 있던 피가페타는 이 새들을 거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인간이 다가가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냥하기 매우 쉬웠고 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찰대가 이 새를 잔뜩 잡아서 돌아와요. 오늘날 피가페타가 기록한 그 거위, 이 새는 펭귄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펭귄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피가페타가 바다 늑대라고 표현했던 남극지방 바다 코끼리도 선원들이 잔뜩 잡아먹습니다. 바다 코끼리는 다 자라면 몸무게가 450kg가 넘기도 한다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보충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함대가 갖고 있던 식량은 이미 썩고 부패하고 대부분 먹어치웠던 터라 이렇게 계속해서 보충해주지 않으면 다들 굶주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대는 해협을 찾아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계속 항해하게 되고요. 몇 번이나 폭풍우를 맞이합니다. 선원들이나 마젤란이나 지금 당장은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무려 8주 가까이 아무 소득도 없이 해안가만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젤란은 우선은 겨울을 날 곳을 찾아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3월 31일에 마침내 함대가 정박할 만한 안전한 항구를 찾아내요. 그래서 항구로 들어가는 입구가 34m 높이의 회색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수로의 폭은 불과 800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대는 닻을 내리고요. 해안에 정박해요.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날 생각이었고 마젤란은 이것을 세인트 줄리안 항이라고 부릅니다. 에스파냐 발음, 그리고 오늘날 현지 이름으로는 푸에트로 산 줄리안이라 불리는 항구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남쪽에 있는 작은 항구입니다. 함대는 처음 출발할 때 열대바다의 모험을 생각했었거든요. 애시당초 얘네의 목적지는 인디즈잖아요. 오늘날 인도, 인도네시아 등 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네가 와 있는 푸에트로 산 줄리안은 추웠습니다. 관목들은 황량했고 대서양에서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이 만 깊숙이까지 불어왔다고 해요. 자고 일어나면 밧줄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추운 지방인 만큼 사방이 흐리고 회색이고 절망적으로 우중충했어요. 피가페타도 자기 일지에 이 대륙의 이름을 남극대륙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푸에트로 산 줄리안은 3월에 기온이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한 13도 정도 기온을 유지하고요. 밤에는 추울 경우 영하로 떨어집니다. 오늘날 저희들 가을 날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지역에서는 여기가 따뜻했다고 합니다. 저희야 가을 날씨 좋아하지만 열대 기후에서 항해할 생각을 하고 왔던 선원들한테는 우울하기 그지없던 곳이죠. 이곳에서 마젤란은 겨울을 날 준비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이곳은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서 한국은 12월에서 2월 사이가 겨울인데요. 이곳 푸에트로 산 줄리안은 한국에서 여름철인 6, 7, 8월이 이곳에선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겨울날 준비를 마젤란이 해야 했던 건데요. 마젤란은 이 지역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아는 게 없어요. 또 추운 겨울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마젤란은 당장 선원들의 배급량을 줄여요.
그래서 얘네가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면서 비축해뒀던 펭귄, 바다코끼리 고기가 많았고 항구에는 물고기가 많았는데도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마젤란이 아끼려고 했던 거예요. 8주 가까이 악천후로 고생했던 선원들은 열이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마젤란 한 명의 말만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고생한 우리한테 이젠 밥도 제대로 안 주냐.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난 거죠. 원래 선원의 삶이 정말 고달팠는데 그 이야기 자주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모두가 지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밥까지 줄인다고 하니까 선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심각했던 거는 마젤란이 마치 금방 찾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던 해협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허탕만 계속 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선원들은 해협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믿진 않았습니다. 8주나 목숨 걸고 해협을 찾았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선원들 대부분은 여기가 바로 세계의 끝이고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세상 끝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또는 폭풍 후에 난파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젤란에게 가장 충성하고 있던 포르투갈 항해사와 최측근들까지 마젤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함대 전체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원래 마젤란을 싫어했던 에스파냐 귀족 출신 관리들은 이때다 싶어서 마젤란을 또 신나게 욕하고요. 에스파냐 선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선원들까지도 이 말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사령관님이 미쳤나봐 하는 거죠. 허황된 꿈, 세계 끝을 찾겠대 이런 꿈을 쫓다가 지금 우리들을 다 여기서 죽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몇몇 선원들은 대표단을 꾸려서 마젤란을 직접 만나고요.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는 뜻을 전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젤란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날 믿고 그냥 따라와라 이거죠. 그러고서는 맘에 안 드는 소리를 했던 선원 한 명을 체포까지 해서 10일 동안 가둬놓습니다. 게다가 그때까지도 마젤란은 자기 계획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탄 트리니다드호 말고 다른 4척의 배 선장들한테까지도 계획을 얘기해주질 않습니다. 마젤란이 찾고 있던 해협은 만약 발견된다면은 그야말로 항해 역사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마젤란은 그 해협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항해 중에는 말이죠. 마젤란이 이렇게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배 선장들도 항해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마젤란 당신 말 듣기 힘들다 이런 겁니다. 마젤란에게 또 다른 큰 위기가 또다시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해협을 찾기 이전에 함대에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저희가 마젤란의 모험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 함대는 반란이 일어날 여지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함대는 에스파냐 함대입니다. 다수의 선원들과 관리, 선장들은 에스파냐인이고요. 그런데 마젤란은 포르투갈인입니다. 포르투갈이라면 그 당시 에스파냐 최대의 라이벌 국가죠. 마젤란이 고위직급에 앉혔던 사람들도 포르투갈인입니다. 그래서 출항하기 이전부터 양 세력 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 편에서 저희는 마젤란이 첫 번째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간단히 보았습니다. 에스파냐 귀족 출신이었던 부사령관 카르타헤나가 하극상을 일으켰고 마젤란은 이를 저지했었죠. 자, 그러나 아직도 반란을 모의하는 세력의 힘은 셌습니다. 일단 하극상을 일으켰던 카르타헤나는 산안토니오호 선장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빅토리아호로 옮겨 타게 되었고요. 그 권한도 축소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했던 거는 비록 카르타헤나가 이런 대우를 받게 되었다 해도 아직 얘가 갖고 있던 힘이 셌어요. 카르타헤나는 함대에 있던 에스파냐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귀족이었고요. 일단 함대 처음 출발할 때 그 계급만 놓고 보면은 마젤란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냐인들은 모두 카르타헤나 밑에 모여 있었어요. 빅토리아호의 경우 멘도사라는 에스파냐인이 선장입니다. 그러나 에스파냐에서 출발할 때부터 멘도사는 카르타헤나와 친했고요. 카르타헤나의 아버지가 멘도사를 빅토리아호 선장으로 꽂아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르타헤나가 한마디 할 때마다 멘도사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첫 번째 반란에서 카르타헤나가 쫓겨났지만 에스파냐인들의 그 비선 실세 같은 존재로 있던 겁니다. 카르타헤나의 경우 마젤란한테 덤볐다가 호되게 당하고요. 형틀에도 묶이고 선장 자리에서도 쫓겨나서 빅토리아호로 옮겨 탔죠. 그런 와중에 자신이 받았던 그 모욕에 대한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마젤란의 인기가 함대 안에서 폭락한 그 순간이야말로 적기였죠. 그래서 카르타헤나와 그 반란 세력들이 한번 뒤엎어봐 이런 생각하고 있던 거죠. 원래 카르타헤나가 타고 있던 산안토니오호 그리고 빅토리아호, 컨셉시오노 적어도 세 척이 마젤란에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젤란이 누구예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전쟁과 싸움에 몸담아온 사람이잖아요.
마젤란 역시나 함대 내에 반란 세력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젤란 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가기에는 이미 반란 세력이 너무 컸어요. 함대에 배가 5척밖에 없는데 이 중에 3척이 마젤란의 적입니다. 마젤란의 기함인 트리니다드호야 자기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한 척인 산티아고는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3대1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불리했어요. 불안과 혼란 속에서 마젤란은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배신자인지 확실히 가려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선 마젤란은 선원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면담을 가집니다. 또 4월 1일 부활절 미사에서 확실하게 자기 편인 사람을 솎아내기로 해요. 부활절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서 1년 중 가장 신성한 휴일입니다. 그래서 4월 1일을 맞이해서 마젤란은 해변에서 장엄한 미사를 드리기로 해요. 당직 외에 모든 장교와 선원이 반드시 참가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마젤란은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거죠. 미사를 드린 다음에 선장들을 트리니다드호로 불러서 얘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화해를 하려 했습니다. 이러는 한편으론 마젤란은 반역자들이 미사 중에 자기를 암살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몰래 무장을 하고 부활절 미사에 참석합니다. 자, 분명 선장인 마젤란이 모두 빠지지 말고 미사에 참석하라고 했지만 빅토리아호 선장, 멘도사, 콘셉시온호 선장, 케사다, 그리고 반란 세력 실세였던 카르타헤나는 미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마젤란은 이놈들이 날 배신했고 반란을 꾀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마음을 굳힙니다. 얘네들도 사실상 그 마젤란한테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네 말은 안 듣겠다 이겁니다. 그날 마젤란은 다 같이 밥 먹고 술 한잔하면서 화해하려고 만찬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나 만찬 테이블에 참석한 선장은 산 안토니오의 선장인 메스키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메스키타는 마젤란의 사촌이었어요. 그리고 마젤란의 백을 업고 얼마 전에 산 안토니오호의 선장이 된 인물입니다. 이 파격적인 인사 발령 때문에 에스파냐 관리들은 더 마젤란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사촌이랑 마젤란이랑 둘이 앉아서 그냥 쓸쓸하게 밥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만찬을 가지려 했던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네의 주된 주제는 과연 어떻게 반란자들을 제거할 것이냐죠. 메스키타도 반란을 의식하고 무장하고 그 자리에 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밥 먹는 도중에 반란자들이 습격해 올까봐 불안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침내 반란이 시작되어요. 제일 먼저 콘셉시오노에서 이제 함대에서 세 번째로 컸던 배인데요. 이 배에서 움직임을 보입니다. 콘셉시온호의 선장 케사다, 이 인물 역시 에스파냐 귀족 출신의 사람이고요. 얘를 비롯한 반란자들이 그날 밤에 죄인 신분으로 갇혀있던 카르타헤나를 풀어줍니다. 그러고선 부제독이자 함대의 진정한 총사령관인 카르타헤나한테 자신들이 복종한다고 밝혀요. 카르타헤나는 자신도 풀려났고 또 풀려난 김에 마젤란을 제거하기로 한 계획을 그날 밤에 바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반란에는 빅토리아호의 선원들도 가세하게 되고요. 카르타헤나는 우선 제일 먼저 했던 일로 자기 배를 되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에스파냐에서 출발할 때 카르타헤나가 선장이었던 산 안토니오호를 되찾기로 한 거죠. 이 배는 함대에서 가장 큰 배였고요. 식량을 운반하던 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까지만 해도 산 안토니오호의 선장은 마젤란의 사촌이었던 메스키타였고요. 카르타헤나와 같은 그 에스파냐 귀족들, 얘네들은 낙하산으로 갑자기 산 안토니오호의 선장이 됐던 메스키타를 정말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저놈부터 잡자 이거죠. 그날 새벽 작은 보트 한 척이 산 안토니오호에 접근합니다. 이 보트에는 콘셉시온호의 선장 케사다, 그리고 콘셉시온호의 갑판장인 엘카노, 그리고 반란 세력의 실세인 카르타헤나 등등 30명의 반란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얘네들 모두 무장하고 있었고요. 어둠 속에서 반란자들은 산 안토니오로 옮겨 탑니다. 그리고 무기를 앞세워서 선장실로 곧장 쳐들어가요. 메스키타는 몇 시간 전만 해도 마젤란이랑 술 마시면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 기운 때문에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곤히 자고 있던 메스키타는 그대로 침대에서 끌려 나오고요. 물론 저항도 해보지만 반란자들이 메스키타를 제압하고 족쇄를 채워서 꽁꽁 묶어버립니다. 이쯤 되니까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산 안토니오호에도 쫙 퍼져요. 선장이 지금 잡혀갔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선 자고 있던 선원들도 모두 일어납니다. 자, 산 안토니오의 선원들 모두가 마젤란에게 반대하고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 안토니오의 갑판원들은 곧장 무기를 들고 달려와요. 그러고선 그 콘셉시온호 선장이었던 케사다에게 물러가 주기를 요청하고요. 붙잡힌 선장을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반란자들은 이 정도로 물러나지 않죠.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죠. 여기서 물러나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곧장 칼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캐사다가 곧장 그 단검을 들고 가파논 한 명에게 달려들어서 3번 정도 칼로 찔러서 얘를 쓰러뜨립니다. 이때 공격당한 가파논은 부상으로 인해서 3달 뒤에 사망하게 되고요. 또 무기를 들고 왔던 몇몇 다른 승조원들도 반란자들에게 제압당합니다. 선원장도 사라지고 저항했던 사람 한 명은 잔인하게 칼에 찔려서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되자 산안토니오호의 선원들은 폭도들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몇 명은 반란자 편으로 곧장 붙어요. 회계를 맡았던 안토니오 데 코카는 선원들에게서 압류해둔 무기로 반역자들에게 힘을 보태주기로 합니다. 자, 그렇게 반란의 첫 번째 단계가 순조롭게 끝이 났어요. 콘셉시오노의 갑판장 엘카노는 가장 먼저 산안토니오에 있던 마젤란의 부하들을 잡아 가둬요. 그래서 선장이자 마젤란의 사촌인 메스키타 그리고 포르투갈 선원들 전원이 갇힙니다. 반란자들은 우선 술과 음식으로 선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산안토니오의 식량 창고를 열어서 빵과 와인 등 온갖 먹을 거를 선원들이 원없이 먹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거는 마젤란이 밥을 제대로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란자들이 일단 먹을 거를 듬뿍 줘서 환심을 산 겁니다. 이러니까 선원들은 일단 신이 나요. 또한 반란자들은 화승총과 쇠뇌로 무장을 합니다. 만일 마젤란이 공격을 해온다면은 제대로 반격을 가할 셈이었어요. 이렇게 반란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었고 빅토리아호, 콘셉시오노, 산안토니오가 완전히 마젤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단 함대에서 가장 작은 배였던 산티아고는 아직도 중립을 유지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3대1의 절망적인 상황에 마젤란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4월 2일 아침 해가 뜹니다. 프레트로 산 줄리안 항은 아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했어요. 마젤란이 타고 있는 트리니다도, 중립을 지키고 있던 산티아고호, 그리고 반란자들의 배였던 콘셉시오노, 빅토리아호, 산안토니오호 이 5척 모두 조용히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젤란 역시나 자기 요새인 트리니다드호에서 쉬고 있었고요. 마젤란은 아직까지는 반란이 일어난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작은 보트를 육지로 보냅니다. 이 보트는 가는 길에 선원 몇 명과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산안토니오호에 들러요. 산안토니오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반란자들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러나 얘는 그걸 모르고 그냥 다가간 겁니다. 얘네가 산안토니오호 옆에 와서 사다리를 내리라고 하는데요. 배에서는 자신들은 캐사다의 명령에만 복종한다는 답변이 옵니다. 그러선 사다리를 내리길 거부해요. 이 보트는 곧장 트리니다드호로 돌아와서 마젤란에게 반란이 일어났고 산안토니오는 더 이상 마젤란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제서야 마젤란은 드디어 일이 터졌다는 것을 깨달아요. 산안토니오호에 있던 자기 사촌과 부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게다가 최소 3척의 배가 지금 자기 적이었습니다. 산안토니오호를 휘어잡았던 캐사다는 이 반역이 국왕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오고요. 빅토리아호와 콘셉시오노도 같은 선언을 들려줍니다. 캐사다는 마젤란에게 요구사항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란자들은 자기들이 한창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배 숫자만 봐도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좀만 마젤란을 설득하면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란자들은 마젤란에게 더 이상 부하들을 탄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하고요. 선원들을 배불리 먹이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험천만한 항해를 마치고선 다 함께 에스파냐로 곧바로 돌아가자고 해요. 이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면 마젤란에게 함대의 지휘권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자, 저희가 마젤란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봤죠? 이 사람은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동시에 자존심이 세고요. 독선적인 인물이죠. 게다가 싸움도 정말 잘합니다. 마젤란이 반란자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듣고서는 그래 알겠습니다 이러고 항복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마젤란한테 이런 요구에 응한다? 반란자들에게 숙이고 들어간다? 이것 자체가 개인적인 수치고 모욕입니다. 게다가 총사령관이 반란자들에게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거는 에스파냐에서나 포르투갈에서나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마젤란은 곧장 산안토니오를 공격할 수 있었죠. 자, 그러나 트리니다드호와 산안토니오호 사이에서 대포를 이용해서 해전이 벌어진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마젤란의 탐험은 끝입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함대가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탐험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젤란은 일단 화를 꾹 참고선 직접 만나서 반란자들과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있는 트리니다드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해요. 그런데 반란자들은 트리니다드호로 가기가 무서웠죠.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마젤란이 함정을 파뒀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반란자들은 야 우리는 못 가겠다. 마젤란 너가 우리 배로 건너와서 이야기를 진행하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젤란은 흔쾌히 그쪽 배로 가겠다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나 마젤란도 그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갔다가 자기가 반란자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함정이었어요. 잠시 뒤에 산안토니오호에서 마젤란을 태우고 가기 위해서 보트가 옵니다. 마젤란은 자기가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둘러대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산안토니오호의 선원들한테 잠시 포도주나 한잔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원들도 참 순진했던 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서는 트리니다드 호에 올라탄단 말이에요. 올라타자마자 얘네는 곧장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체포당합니다. 타고 온 보트도 뺏기고요. 마젤란은 얘네를 신문해서 산안토니오호에 있던 자기 사촌이 지금 사슬에 꽁꽁 묶여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밤에 있던 반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반란자들에 따르면은 총사령관은 카르타헤나가 그리고 부사령관은 케사다가 될 예정이었어요. 마젤란은 이 발칙한 놈들을 가만 냅두지 않겠다고 곧바로 공격 작전을 세웁니다. 우선 산안토니오호에는 마젤란의 부하들이 잡혀있죠. 함대에서 가장 큰 배이기도 하고요. 반역 주동자들이 대부분 여기 타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젤란은 산안토니오호를 바로 공격하지 않기로 해요. 왜냐하면 산안토니오호는 이미 마젤란이 공격해올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잘 싸우는 반란자들이 여기 타고 있었고 무장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정면에서 공격할 수는 없었어요. 반면 콘셉시오노도 산안토니호에 너무 가까이 정박해 있어서 공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일단은 빅토리아호를 먼저 공격하기로 해요. 마젤란은 빼앗은 보트에 5명의 정예 요원을 태워보내면서 빅토리아호에 다가가서 반역에 동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보라고 합니다. 마젤란은 자기 부하인 그 법무관 에스피노사한테 자기가 쓴 편지를 빅토리아호 선장인 멘도사에게 전달하라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전달하는 제스처를 일단 취해보라고 합니다. 이 보트에 딴 5명 모두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5단의 무기를 잔뜩 숨기고 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마젤란은 다른 한 척의 보트에 15명의 충직한 부하들을 태우고선 몰래 빅토리아호에 접근하라고 해요. 마젤란의 처남이 이 보트의 지휘를 맡게 될 겁니다. 먼저 떠난 보트가 그렇게 빅토리아호에 따라 붙어요. 빅토리아호 선장이었던 멘도사는 보트를 한번 쓱 보고서는 승선을 허락합니다. 멘도사가 참 대담하고 경솔하게도 얘네가 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멘도사는 일단 얘네가 전달한 마젤란의 편지를 읽어봅니다. 마젤란은 멘도사에게 자신에게 협력하고 항복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멘도사는 그 편지를 읽는 내내 큰 소리로 비웃습니다. 마젤란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웃죠. 바로 그 순간 법무관 에스피노사가 칼로 이 배신자 멘도사를 찔러서 살해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빅토리아호의 선장이 살해당한 거죠. 그리고 그 빅토리아호 선원들이 여기에 대응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마젤란의 처남이 타고 있던 다른 보트가 빅토리아호에 따라 붙습니다. 여기서 15명의 무장한 선원들이 우르르 빅토리아호에 옮겨 타게 되고요. 갑자기 선장이 죽은 상황에서 무장한 적이 배 위에 올라타니까 빅토리아호의 선원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합니다. 멘도사를 죽인 대가로 마젤란은 자기 처남과 법무관에게 공개적으로 포상을 하고요. 에스파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큰 모욕을 받았다고 해요. 반란을 일으킨 거는 그렇다고 해도 에스파냐 선장을 죽였다는 대가로 공개적으로 상을 내린 거니까요. 자, 그렇게 빅토리아호는 다시 마젤란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마젤란은 빅토리아호의 주도세에 보라는 듯이 자신의 휘장을 달아서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선언해요. 이 모습을 보고 중립을 유지하고 있던 산티아고도 마젤란 편으로 돌아섭니다. 이 두 척과 그리고 마젤란이 원래 타고 있던 트리니다드호까지 순식간에 세 척의 배가 마젤란께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3대1의 상황으로 마젤란이 불리했는데 한순간에 반란자들이 수세에 몰린 겁니다. 마젤란 휘하에 있던 배 3척이 항구의 어귀를 막고 있어서 항구 깊숙이 들어가 있던 반란자들의 배 2척은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마젤란은 반란자들이 자기들이 더 이상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에스파냐로 돌아가자고 떼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얘네들은 마젤란한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콘셉시오노와 산안토니오호의 반란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모두 항구 저편에 버티고선 좀처럼 의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란자들이 밤을 틈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마젤란은 전투태세에 돌입해요. 막로지기도 평소에 2배로 늘리고요. 화살, 창, 이런저런 무기를 갑판과 돛대 위에 상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그날 밤 안으로 반란자들과의 전투를 끝내버릴 셈이었어요. 마젤란은 한 용감한 선원에게 특수 임무를 주는데요. 바로 케사다가 선장으로 있었던 콘셉시오노에 몰래 가서 닷줄을 잘라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닷줄이 풀리면 심야의 간조를 타고 배가 항구 어귀까지 흘러오게 될 것인데 마젤란은 이를 구실 삼아서 공격을 할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마젤란의 계획대로 닷줄이 끊긴 콘셉시오노는 항구 너머로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콘셉시오노가 트리니다드호의 사정권에 들어서서 해전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한편 콘셉시오노에서는 반란의 기세가 수그러들고 있었습니다. 반란 주동자이자 콘셉시오노 선장이었던 케사다 본인도 반란이 실패로 돌아왔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반란을 없던 걸로 물릴 수도 없잖아요. 케사다와 반란자 동지들 모두 지금 항복하면 사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싸우자니 전력에서 밀리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전긍긍하게 된 상황이죠. 케사다는 마젤란의 방어벽을 뚫고 달아나는 것만 살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케사다는 닻을 올리고 움직일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닷줄이 끊어졌고 콘셉시오노는 조수 때문에 트리니다드호 쪽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콘셉시오노가 다가오니까 마젤란은 반란이라고 소리치면서 부하들에게 무기를 준비시킵니다. 딱 콘셉시오노가 트리니다드호를 지나칠 때 마젤란은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고요. 반란파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트리니다드호가 콘셉시오노에 포탄을 발사하고요. 트리니다드호의 선원들이 콘셉시오노에 올라탑니다. 때를 맞춰 빅토리아오드 전투에 가세하고요. 마젤란의 부하들은 콘셉시오노에 올라타서 너희는 누구를 섬기냐고 다그칩니다. 콘셉시오노의 선원들은 대포를 맞고 정신이 쏙 나가 있었고 무장한 마젤란 부하들한테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래서 곧장 국왕과 마젤란을 섬긴다고 하면서 항복합니다. 배에 올라탄 마젤란은 부하들을 시켜서 케사다와 모든 반란 주동자들을 제압하고요. 저항을 포기하고 전향한 선원들은 살려줍니다. 그렇게 콘셉시오노도 마젤란의 손아귀에 떨어져요. 콘셉시오노가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샌안토니오호에 타고 있던 카르타헤나는 더 이상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항복해요. 그렇게 해서 24시간도 안 돼서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마젤란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단 2척의 함선만 갖고 있었지만 반란자들과의 전투가 끝난 뒤에는 5척의 배를 모두 자기 휘하에 거느리고 있게 되었고요. 게다가 다수였던 반역자들은 패배했고 이들을 찍어 누르면서 마젤란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마젤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반란은 진압되었고 반란자들에 대한 처벌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에 한해서 마젤란은 매우 냉정했고 잔혹하게 자기 적들을 살해해요. 우선 빅토리아호의 선장 멘도사가 있죠. 멘도사는 전투 중에 살해당했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로 멘도사를 봐줄 마젤란이 아니에요. 우선 마젤란은 부활을 시켜서 멘도사의 반역죄를 묻는 기소장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 뒤 멘도사의 시체를 매단 상태에서 갈갈이 절단해요. 그리고 그 시체를 프레트로 산 줄리안 항구에 매달아서 전시합니다.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젤란의 잔인무도한 행각은 이제 시작이에요. 마젤란은 그때부터 반역자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 근데 그 당시 재판에는 인권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것도 없어요. 기소된 자들은 일단 무조건 죄가 있는 걸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 거는 그냥 죄를 더하는 일이었어요. 재판 시작할 때부터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마젤란은 고문을 가하고요. 죄를 시인해야만 비로소 고통의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은 100% 유효한 증거가 되었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이 어떻게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어요? 어불성설인데 이 당시 에스파냐에선 그랬습니다. 마젤란은 반란 주동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고문을 가해요. 이건 마치 마젤란이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젤란이 했던 고문 방식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비인간적인 고문을 가하거든요. 또 마젤란이 감히 에스파냐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을 이렇게 고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포르투갈 출신 외국인인 마젤란이 에스파냐의 유서 깊은 귀족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냔 말이죠. 게다가 비인간적으로 처형하고요. 그래서 훗날 마젤란에 대한 평이 에스파냐에서 좋지 않게 남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마젤란이라는 한 개인이 그 5척의 배를 이끌고 세계 끝으로 항해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공포죠, 공포. 마젤란 함대 선원들은 미지의 바다보다 마젤란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무자비한 방식들을 동원해서 마젤란이 자기 함대를 컨트롤했었어요. 그 자기 자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성공했던 바닷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바로 이순신 장군인데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기 부하들한테는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무지 잔혹했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장 난중일기만 보시더라도 뭐 책의 절반은 누구를 배웠다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일본군 뵌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군율을 어긴 자기 부하 배웠다는 내용이 끊임없이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수군 병사들은 일본군, 그러니까 외놈보다 이순신 장군이 더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다가 도망치거나 탈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젤란도 비슷한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공포와 이런 처벌로서 완전히 함대를 휘어잡은 거죠. 그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더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젤란의 모습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철저하게 그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그 잔혹한 냉정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젤란이 자신의 정적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좀 더 보죠. 사실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구에서 그 초겨울을 나면서 마젤란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바로 고문이었습니다. 마젤란은 자기 사촌 메스키타를 시켜서 재판을 주관하고요. 다시 한번 그 메스키타를 산 안토니오호의 선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반란자들한테 꽁꽁 묶여서 한 24시간 남짓 갇혀 있었던 메스키타는 다시 한번 산 안토니오호의 선장이 되었고요. 자기를 이렇게 욕보였던 자들을 처벌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갖게 된 그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요. 메스키타는 2주 동안 증거를 확인하고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회계사 안토니오 데 코카는 고문당하지 않는 대신 직위를 빼앗기고요. 또 천문학자 안드레스 데 산 마르틴, 항해사 에르난도 모랄레스 등의 피고들에겐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이단자 탄압에 흔하게 쓰이던 스트라파도라는 형벌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벌이냐면요. 사람을 높은 데 매달고 다리에 무거운 추를 단 상태에서 갑자기 확 떨어뜨리는 형벌입니다. 이 고문을 5단계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5번 당하고 나면은 살아있기가 힘든 고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천문학자 마르틴은 이 5개 단계 모두 당하게 되고요. 항해사 에르난도 모랄레스는 이 고문을 포함해서 여러 고문을 더 받고 결국 항해 중간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고문당한 게 아니에요. 메스키타는 반역죄로 기소된 40명한테 사형을 선고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40명 이상의 사람이 고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함대 인원이 270명이니까 6명 중 한 1명은 고문을 받은 거죠. 실로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사형 선고는 40명 이상이 받지만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나면은 마젤란은 항해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져요. 게다가 마젤란은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젤란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40명의 형량을 낮춰줍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이제 중노동을 함으로써 갚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젤란이 끝까지 관용을 베풀지 않았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산 안토니오호의 가파논을 살해했던 콘셉시오노의 선장 케사다, 그리고 케사다의 하인 루이스 데 몰리노라는 사람, 이 2명한테는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마젤란의 그 잔인한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마젤란은 몰리노를, 그러니까 하인이었던 몰리노를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단 살려주는 대신에 자기 주인인 케사다의 목을 몰리노가 직접 베라고 해요. 만약 자기 주인을 못 죽인다면은 케사다와 몰리노 둘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 자기 주인의 목을 친다는 건 에스파냐의 도덕률과 행동 양식에 정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 마젤란이 했던 이 명령 자체가 사실 고문인 거예요. 결국 살기 위해서 몰리노는 자기 주인인 케사다의 목을 칩니다. 그것도 모든 선원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마젤란은 몰리노에게 케사다의 시체를 토막내라고까지 명령하고요. 몇 주 전에 이미 걸려있던 멘도사의 시체 옆에 케사다의 시체까지 내걸어 둡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모습, 그 공포스러운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젤란이라는 인물이 이런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는 이유도 이미 마젤란은 그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한 짓을 수없이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화에서 자세히 보았는데 마젤란은 젊은 나날을 모두 해외에서 원주민들을 죽이고 전쟁하는 데 보냈고요. 중년에 다다를 때까지도 북아프리카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이나 이러한 냉정한 잔인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던 거죠. 이런 일을 정말 눈 깜짝하지 않고 마젤란이 했습니다. 이제 에스파냐 선장으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카르타헤나밖에 없었어요.
얘의 권위와 신분을 생각해서 마젤란이 카르타헤나만큼은 반란의 주역임에도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르타헤나의 아버지가 대주교였던 만큼 그 고문으로 처벌하지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얘가 또 반란을 꾀하다가 적발됩니다. 마젤란은 카르타헤나와 함께 반란을 모의한 신부 이렇게 두 명을 군법에 의해 세웁니다. 카르타헤나가 반란을 기도한 것만 벌써 세 번째였어요. 마젤란은 이들을 최대한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형하고 싶었지만 꾹 참습니다. 카르타헤나의 직위도 있고 하필이면 함께 모의했던 게 성직자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마젤란이 사악하다 해도 성직자를 사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젤란은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구를 떠날 때 카르타헤나와 신부를 남겨두고 떠나기로 해요. 뭐 사실상 그냥 죽도록 내버리고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란자들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는 한편 마젤란은 다시 항해에 나설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구에 머물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함선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함선들은 상당 부분 파손되었고 장비도 엉망이었고 악취도 심했습니다. 바다에서 물도 새고 있었고요. 그래서 40명의 죄인들이 족쇄를 차고 대청소에 착수해요. 선원들도 배수리에 매진하고요. 자, 그렇게 청소를 마치고 식량을 다시 배에 싣는데 그때서야 마젤란은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얘네가 에스파냐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중간에 카나리아 제도에 들렸을 때 식량을 실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때 현지 상인들한테 속아가지고 식량이 실제 있다고 장부에 나온 것보다 부족했던 겁니다. 거래 명세서만 보면은 1년 반은 버틸 수 있고 인디즈까지 항해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마젤란이 꼼꼼히 확인해 보니까 실제 분량의 3분의 1만 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식량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겨요. 아무리 사냥을 해서 식량을 보충해도 그날 먹는 것을 다 충당하기도 힘들었단 말이죠. 이제 마젤란은 겨우내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구에서 계속 앉아있을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식량은 계속 사라지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먹으니까요. 그래서 4월 말에 마젤란은 또다시 해협을 찾아 나서는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함선 중 그나마 제일 상태가 좋았던 산티아고호만 보내기로 해요. 다른 배들은 다 수리받아야 했습니다. 산티아고호의 선장은 세라노라는 인물입니다. 얘는 자기가 해협을 찾는다 해도 무사히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해안가엔 식인종들이 활개치고 있고 폭풍우도 거세고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마젤란은 만일 세라노가 해협을 찾고 돌아오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산티아고호 혼자서 해협을 찾기 위해 출발해요. 5월 3일에 얘네는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의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서 수로의 입구 같은 곳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해협이 아니라 그냥 강 입구였어요. 세라노는 이곳을 산타크루즈 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얘네는 엿새 동안 머물면서 사냥과 낚시를 통해 식량을 확보하고 다시 남쪽으로 항해해요. 그러다가 5월 22일에 끔찍한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 때문에 돛이 찢어지고 방향키에는 파도가 덮쳐서 작동이 되질 않게 되어요. 선장의 세라노도 어찌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산티아고는 해안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부서지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다행히 곧바로 배가 산산조각 나지는 않아서 37명의 선원들은 바위 해안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선원들은 살아남았지만 산티아고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배에 있던 와인, 비스킷, 신선한 물 등 모든 식량이 파도에 떠내려갔고요. 완전히 미지의 해안에 조난당한 거죠.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1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육로로 푸에트로 산 줄리안까지 가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힘들어요. 눈 덮인 산과 4.8km 너비의 산타크루즈 강을 건너서 가야만 했거든요. 결국 생존자들은 꼬박 8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해변에 머뭅니다. 난파선에서 뭔가 떠밀려 오기라도 기다리지만 별 소득도 없었어요. 그나마 산티아고호에 부서진 나무 조각만 건져냅니다. 얘네는 살아남기 위해 해변에 있던 조개 그리고 온갖 잡초를 뜯어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으니까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산티아고호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들을 들고서 산을 넘자는 거죠. 산을 넘어서 강이 나오면은 이 나무 조각을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고요. 그렇게 야심차게 얘네가 출발합니다. 하지만 무거워서 가는 길에 나무 조각을 대부분 버리고요. 힘겹게 걸음 끝에 나흘 만에 산타크루즈 강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뗏목을 대충 만들어 보니까 2명밖에 못할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35명은 강 어귀에서 캠프를 하면서 기다리기로 하고 제일 튼튼한 선원 2명이 뗏목을 타고 건너가서 그 뒤 100km를 걸어서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까지 구조 요청을 하러 가기로 합니다. 선발대로 출발한 이 두 청년은 엉성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고요. 풀 뜯어먹으면서 연명하며 늪을 건너고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해서 마침내 11일 만에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에 도착합니다. 추위에 찌들고 쾌한 모습으로 나타난 얘네들을 처음에는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해요. 기적적으로 도착한 얘네 둘이 산티아고의 최후를 전하고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젤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구조대를 곧장 파견하기로 해요. 그래서 24명으로 이루어진 구조대가 조직됩니다. 근데 마젤란은 배를 또 잃을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구조대한테 육로로 걸어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도착한 2명한테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가라고 또 보내요. 그래서 얘네가 왔던 길을 통해서 구조대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얼음이 온 길을 따라서 구조대가 가게 되고요. 걷고 걸었던 끝에 마침내 조난당한 산티아고의 동료들을 찾아내고 얘네들이 또다시 걸어서 천신만고 끝에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에 돌아옵니다. 기적적으로 산티아고호가 난파당했을 때 아무도 죽지 않았고 그 이후 벌어진 그 극한의 서바이벌에서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젤란은 생존자들에게 음식과 와인을 넉넉히 베풀고 영웅 맞듯 환대했다고 해요. 다만 산티아고호를 잃은 게 컸죠. 이 함대가 마젤란 함대가 입게 된 그 첫 번째 손실의 함선 손실입니다. 많은 선원들이 마젤란이 제가 무리해서 탐사를 추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수근거려요. 마젤란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새로운 인사발령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난파당한 산티아고에 선정했던 세라노는 이제 콘셉시온호의 선장이 됩니다. 원래 콘셉시온호의 선장이었던 케사다는 반란을 일으켰다 처형당했고 그때까지도 콘셉시온호의 그 돛대 위에 그 시체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선장 자리가 공석이었죠. 그 자리에 세라노가 임명이 됩니다. 반면 다른 세 척의 요직은 모두 마젤란 자신이 친인척들로 장악을 합니다. 트리니다드호는 마젤란 자기가 지휘하고요. 산 안토니오는 사촌인 메스키타, 빅토리아호는 처남인 바르보스한테 지휘를 맡깁니다. 이렇게 친인척을 요직에 앉히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저 다들 마젤란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다들 에스파냐에 돌아가기만 한다면은 마젤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에 겨울이 닥치고요. 하루에 해가 떠있던 시간이 4시간도 채 안 되었다고 해요. 선원들은 낚시도 하고 카드게임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보냅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쓰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마젤란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끊임없이 사냥과 낚시를 시키고요. 배도 고치고 등등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마젤란은 해안에 사람을 보내서 돌로 울타리를 치고 대장간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선의 금속 부품들을 수선하고 정비하게 합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서 대장간 프로젝트에 투입된 선원들은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심하게 고생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얘네는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에서 단 한 명의 원주민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도착하고 2달 동안 아무도 못 봤어요. 사람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는 아무도 안 사나 봐 이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해안가에 거구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원주민 남성은 알몸으로 춤추고 뛰고 노래도 하고 했다고 해요. 마젤란은 그 즉시 사람을 보내서 이 원주민과 똑같이 뛰고 노래하면서 친근감을 보이라고 지시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선원은 원주민에게 접근해서 얘가 하는 춤을 따라하면서 같이 신나게 놀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만남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다만 마젤란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은 이 해안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한 솔리스 일행의 이야기를 잊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는 식인종이 출몰한다고 에스파냐 전체에 소문이 다 났단 말이죠. 마젤란은 저 원주민이 친한 척을 해서 자기들을 유인해내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주민과 친해진 줄 알고 만나려고 자기들의 해안에 딱 도착하는 순간 숲속에 매복해 있던 원주민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젤란은 안전하다 싶었던 작은 섬으로 이 원주민 남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원주민은 덩치가 정말 컸다고 하는데요. 함대 기록관 피가페타는 이 원주민 남성이 키만 해도 8피트, 거의 한 240cm 정도 돼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젤란 함대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도 이 원주민의 허리까지밖에 못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 거인은 그 지역 원주민은 테오엘체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평균 키가 한 182cm 정도 되는 정말 큰 민족이네요. 한국 남성 평균 키가 한 174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큽니다. 다만 이날의 만남을 기록했던 피가페타가 더 과장해서 원주민의 덩치를 표현한 것 같아요. 마젤란은 원주민에게 거울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금속으로 된 물건들을 보여주는데요. 원주민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 마젤란은 원주민을 다시 해변가로 데려다 줘요. 근데 해변가에 와보니까 이 원주민의 동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주민들은 호의적이었고 선원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이 원주민들로부터 마젤란은 식량을 얻게 되고요. 원주민들이 구아나코를 사냥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구아나코는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그 낙타과의 동물인데요.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나가는 제법 큰 동물입니다. 라마 아실 텐데요. 라마랑 꽤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늘날 라마처럼 길들여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펭귄이나 바다코끼리 고기만 먹다가 마침내 제대로 된 육상동물 고기를 선원들이 맛보게 된 거죠. 함대의 기록관이었던 피가페타는 특히 이 원주민들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호기심도 많았고 탐구욕이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 함대에도 제발로 돈 내고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 저희가 지난번 이야기에서 가볍게 해봤습니다. 그 피가페타는 처음 만났던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기록을 남겨요. 유럽인이 이렇게 원주민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도 참 특이한데요. 또 기록도 잘 남깁니다. 피가페타는 이 원주민들에게 파타곤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에스파냐어로 발이 큰 개를 의미하는 파타고네스를 응용해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이 신은 헐렁한 부츠 때문에 발이 굉장히 커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지역은 파타고니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젤란 일행은 원주민들에게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피가페타에 따르면 18명이나 되는 원주민들이 그 배에 초대받은 적도 있다고 하고 다 같이 배에 올라와서 신나게 놀았다고도 합니다. 원주민들과의 물물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심지어 원주민 남성 한 명은 세례도 받고 존이라는 이름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행복이 오래가질 않습니다. 저희가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이나 마젤란 일행이나 서로 대화가 전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물물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꽤 잘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양쪽은 솔직발짓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대끼리 만나면은 일단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것도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마젤란 일행은 이교도를 멸시하던 당시 에스파냐인들의 마인드를 갖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원주민들이 식인종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고요. 마젤란도 겉으로는 원주민들과 친한 척을 하지만 그 뒤에선 항상 원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기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해서 원주민들을 죽일 셈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일이 터집니다. 마젤란의 정찰대가 원주민들이 숨겨놓은 무기를 발견한 거죠. 원주민들이 이 무기로 마젤란 일행을 위협하거나 전쟁을 벌이려 했거나 그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젤란은 원주민들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해서 선수를 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근데 마치 마젤란의 의중을 알아차린 것처럼 원주민들이 2주 정도 갑자기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러면서 마젤란은 점점 더 불안해해요. 먼저 공격해야 되는데 이런 점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7월 28일에 4명의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얘네를 트리니다드호로 초대해요. 그러고서 원주민들에게 칼, 가위, 거울 등 온갖 신기방기한 물건을 막 줍니다. 그래서 원주민들도 기뻐서 이 물건들을 한아름 안아요. 그 뒤에 마젤란은 죄인을 묶어두는 커다란 족쇄를 가져오게 합니다. 원주민들이 이 족쇄가 멋진 팔찌인 줄 알고 처음에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젤란은 선원들을 시켜서 재빨리 원주민 2명한테 족쇄를 채웁니다. 그제서야 원주민들은 자기가 배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섭게 화를 냈다고 해요. 족쇄가 채워진 2명의 원주민 말고 다른 2명의 경우 선원 9명이 달려들어서 얘네를 쓰러뜨리고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이렇게 4명의 원주민을 모두 제압한 뒤에 마젤란은 너희 부족, 여자들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해요. 그리고 콘셉시오노의 항해사인 카르발로한테 이 2명의 원주민을 데리고 해안가로 가서 다른 원주민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전쟁을 벌일 셈이었고 이 원주민들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카르발로는 9명의 호위대를 이끌고 원주민들과 함께 해안가로 갑니다. 근데 해안가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 한 명이 결박을 풀고 달아나 버려요. 어찌나 빨랐던지 선원들이 도무지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달아난 이 원주민이 마젤란 함대의 악행을 낱낱이 친구들한테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이제 전쟁입니다. 그 와중에 다른 원주민 한 명도 결박을 풀고 달아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거든요. 이 원주민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항해사 카르발로가 몽둥이로 원주민의 머리를 몇 대 내려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원주민은 그제서야 조용해지고요. 그 뒤 그 원주민을 앞세워서 카르발로는 원주민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를 볼모로 잡아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밤을 틈타서 원주민들이 재빨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 뒤 부족 전사들이 나타나서 선원들을 화살로 공격하고요. 물론 카르발로와 선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 과정에서 선원 한 명이 허벅지에 독화살을 맞고 즉사해요. 동료가 죽자 화가 난 선원들은 복수를 맹세합니다. 하지만 전투에서만큼은 원주민들이 한 발 앞섰어요. 선원들이 쇠뇌로 화살도 쏴보고 머스킷총도 쏴보지만 원주민들이 너무 민첩해서 한 발도 맞추질 못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마젤란도 인질로 잡아뒀던 원주민 2명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트리니다드호에, 다른 한 명은 산안토니오호에 태우고선 그대로 에스파냐까지 데리고 가기로 해요. 그렇게 원주민을 납치하고 마젤란 함대는 떠나게 됩니다. 마젤란이 푸에트로 산 줄리아낭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1520년 8월 11일 카르타헤나와 신부 페로 산체스 델라 레이나에게 내린 판결을 집행한 거예요. 이 둘은 반란을 모의한 죄로 작은 섬에 유배되어서 그대로 버려지게 될 겁니다. 그 마젤란 함대가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에 5달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사다난한 5달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젤란 함대는 반란을 겪었고요. 원주민들과 원수지간이 되었고 산티아고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마젤란에겐 아직 4척의 배가 남아있었고요. 반란도 진압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젤란의 힘이 강했습니다. 또 반드시 자신이 해협을 찾아내고 향신료 제도로 가겠다는 그 굳은 결심도 있었고요. 그렇게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을 출발한 마젤란에겐 곧바로 시련이 닥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뒤 끊임없이 폭풍에 휘말리거든요. 그렇게 8월 내내 워낙 폭풍이 심해서 마젤란조차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선원들이 낚시도 하고 고기도 잡으면서 잠시 쉬어가고요. 1520년 10월 18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해협을 찾는데 도전을 합니다. 마젤란은 마음이 조급했어요. 당초에 에스파냐에서 출발할 때 스케줄에 맞춰 보자면 마젤란은 지금쯤 인디즈와 향신료 제도에 도착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곳으로 가는 길도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10월 21일에 마젤란이 그렇게 자신이 찾아 헤매던 해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대는 해협 입구에다가 처녀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마젤란도 그날 해협을 발견한 것이 기적이라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 기쁨 어땠겠어요? 에스파냐를 출발한 지 드디어 2년 차에 마젤란은 서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겁니다. 이 해협은 오늘날에도 마젤란 해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 현재는 이 해협을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 쓰는 게 훨씬 편하고 거리도 더 단축되거든요. 또 마젤란 운하는 폭이 좁고 물살도 빠르고 날씨도 험하고 등등 각종 악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잘 쓰지 않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마젤란은 용감하게 해협에 뛰어듭니다. 해협을 발견하는 과정도 지금까지 참 다사다난했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당장 이 해협의 길이만 해도 한 480km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멀죠? 선원들은 해협의 풍경에 눈길을 빼앗겼다고 해요. 해협 곳곳에 그 빙하를 볼 수가 있었고요. 양옆으로는 피오르드 해안이 있었습니다. 또 높이 170m가 되는 그 빙벽들도 있었고요. 수만 년 묵은 빙하가 장엄하게 이렇게 쭉 펼쳐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해협의 그 장엄한 모습을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백문불여일견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는 영상을 제가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항해했던 그 시점으로 진행되는 영상도 있고요. 또 그 해협 자체의 풍경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젤란이 탐험을 할 때 어떤 장면들을 보았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협에 들어섰던 마젤란은 자기 앞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 메스키타가 선장으로 있던 산 안토니오호한테 해협 입구를 통과해서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탐사대가 출발한 동안 다른 배들은 닻을 내리고 잠시 기다리기로 합니다. 탐사대 제일 앞에 산 안토니오호가 가고 좀 더 떨어져서 콘셉시오노가 가기로 해요. 그래서 이 두 척이 선발 정찰대인 셈이죠. 그러나 해협을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협의 날씨는 험했고 폭풍이 계속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깜깜했고요. 여기는 아무도 탐험해본 적 없는 완전한 미지의 바다잖아요. 선원들도 두렵고 선장도 모릅니다. 뭔지. 하지만 다행히도 배들은 위험과 고난을 모두 이겨내고요. 탐사를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곳은 마젤란을 찾아 헤매던 해협이 맞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마젤란은 정말 기뻐하고 곧장 함대에게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마젤란에게 남았던 식량은 딱 3개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젤란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젤란은 해협만 통과하면 곧바로 인디즈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마젤란은 태평양이라는 그 바다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우리 세계지도에서 태평양을 한번 샥 지워보세요. 그러면 남아메리카 통과하고 나면은 좀만 가면 곧장 인디즈가 나오거든요. 마젤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마젤란이 곧 있으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런데 산안토니오호의 항해를 맡고 있던 에스테방 고메스라는 사람이 마젤란에게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고메스는 태평양의 존재가 예상보다 매우 클 것이라고 마젤란한테 경고해요.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는데 함대는 너무 낡았고 식량도 적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가다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고메스는 마젤란에게 이제 해협도 찾았으니까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미 위대한 발견을 했잖아요. 이 해협 찾은 거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로 돌아가서 2차 탐험대를 조직해서 다시 오자고 해요. 일단 고메스는 항해 실력이 매우 뛰어났고요. 선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같은 포르투갈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젤란은 믿었던 너가 나한테 이렇게 반발을 하냐 좀 서운해했죠. 그러면서 마젤란은 고메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대로 계속 해협을 통과해서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마젤란과 고메스의 대립은 앞에서 봤던 그 에스파냐인과 포르투갈인의 대립 구도로 일어났던 반란과는 좀 달라요. 둘 다 포르투갈인이고 둘 다 뛰어난 뱃사람이었습니다. 고메스의 경우 마젤란을 좀 개인적으로 싫어할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마젤란이 나타나기 몇 달 전에 고메스는 자체적으로 서쪽으로 항해할 탐험대를 조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마젤란이 나타나면서 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마젤란 밑으로 들어가서 항해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젤란에게 밀려나게 되었으니 당연히 싫어할 만도 하죠. 또 마젤란과 별개로 그 자체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 탐사대를 지휘하겠다는 욕망도 있었습니다. 마젤란도 이를 눈치를 채고 고메스가 자기를 싫어하고 시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안토니오호의 선장에 고메스를 임명하지 않고 자기 사촌인 메스키타를 임명했습니다. 선장인 메스키타는 항해 경험이 별로 없었던 탓에 그 항해 대부분은 고메스가 주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메스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경력이나 실력에서나 자기가 선장감인데 마젤란 저놈이 자기 사촌을 선장 자리에 꽂아줬으니까 더 그 마젤란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고메스는 조용히 산안토니오호 안에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반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젤란 함대에서는 또 한 번 반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반란도 아니에요. 자, 한번 보죠. 산안토니오호에서의 반란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산안토니오호는 마젤란의 명령을 받고 정찰을 나갔었습니다. 마젤란은 정찰을 마치고 나흘 안에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배는 엿새가 지날 때까지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영영 나타나질 않아요. 산안토니오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선 선장인 메스키타가 해협의 복잡한 지형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실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항해사 고메스가 반란을 일으켜요. 선장 메스키타는 위치를 알리려고 연기를 피워보고 또 대포도 쏴보지만 마젤란 일행에게 닿지 않습니다. 반면 반란자들은 선장 메스키타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요. 그래서 반란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고메스는 메스키타의 다리를 단도로 찌르고요. 메스키타 역시 질세랴 고메스의 손을 칼로 찌릅니다. 그러나 반란 세력의 힘이 너무 셌어요. 마젤란의 사촌이자 선장인 메스키타는 결국 반란자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반란을 두 번째로 겪은 거예요. 메스키타는 붙잡힌 것도 두 번째입니다. 푸에트로산 줄리안 항에 있을 때 메스키타는 그 반란을 진압하고 수많은 선원들을 고문하고 재판을 했었죠. 자, 이제 메스키타가 당할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메스와 반란 세력들은 메스키타에게 자기들이 당했던 것만큼 돌려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또 산안토니오호를 타고 이대로 에스파냐로 돌아갈 셈이었어요. 이런 그 마젤란의 그 목숨간 여정에 자기들이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다는 거죠. 산안토니오는 함대에서 제일 큰 배입니다. 또 식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식량 창고로 쓰던 배이기도 했고요. 이 배가 사라진다는 것은 함대의 큰 불운입니다. 마젤란은 당장 그 반역자들을 찾아 나서야 할지 그냥 해협을 통과해야 할지 고민해요. 그러니까 산안토니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젤란은 생각합니다. 산안토니오호에는 일단 자기 사촌 메스키타가 타고 있고 자기 부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반란을 어떻게 잘 진압했기를
발해야 하나, 내가 직접 찾아다녀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마젤란은 결국 우선은 사라진 샌안토니오를 찾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해협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해협 입구까지 다시 가서 샌안토니오를 찾습니다. 그러나 백방수소문에도 헛수고예요. 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젤란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여요. 샌안토니오는 자신을 배신한 게 확실했고 에스파냐로 돌아가 버린 거죠. 마젤란의 걱정은 샌안토니오호가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샌안토니오가 자신보다 먼저 에스파냐에 도착할 거라는 겁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반란자들이 에스파냐에 돌아와서 마젤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마젤란에 대한 온갖 모함을 할 거란 말이죠. 에스파냐 귀족 관리들을 잔악무도하게 고문하고 처형한 사실부터 그 온갖 음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달성하고 살아서 에스파냐에 돌아간다 한들 곧장 체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마젤란은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가 시작한 항해는 끝장을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배들을 이끌고 해협을 계속 통과해 나가요. 그리고 1520년 10월 28일에 마침내 해협을 빠져나가서 태평양에 들어섭니다. 자기가 무사히 해협을 빠져나왔다는 그 사실에 마젤란도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마젤란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마젤란을 비롯한 선원들 모두가 자기들이 지금 항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얘네의 고난은 이제 시작이에요. 태평양, 전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다입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죽음의 항해가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저희들이 마젤란이 해협을 찾기 위해 했던 여러 모험들과 반란 이야기들 해보았습니다. 마젤란은 벌써 항해를 시작하고 반란과 미수로 그친 반란 기도 등 총 합해갖고 4번이나 벌써 이런 사건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모진 항해입니까? 에스파냐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반란이 일어날 여지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항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란을 겪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러 책들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항해 기록관이었던 피가페타가 쓴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오늘 반란에 대해서만큼은 피가페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그 반란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반란 자체만으로도 실로 불명예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페타가 그에 관해서 자세한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또 마젤란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을 어떻게 처벌했는지에 관해서도 피가페타가 일체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일단 피가페타는 마젤란이랑 친했고 마젤란을 거의 존경하다시피 했거든요. 마젤란이 피가페타보다 한 10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가페타가 항상 마젤란을 따라다니면서 존경하곤 했었는데 그랬던 마젤란이 잔악무도한 막 처벌을 하고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피가페타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젤란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그런 부분은 일체 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책들에서 오늘 제가 인용을 했고요. 원주민에 관한 일화도 참 흥미로운데 그 피가페타는 그 사로잡은 원주민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원주민들의 언어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고요. 그 원주민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 등에 관해서도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그 원주민 언어에 관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피가페타의 자서전에 보면은 꼼꼼히 여러 단어들을 기록을 해뒀습니다.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런 흥미로운 일화였고요. 원주민들에 대한 마젤란의 태도도 참 인상 깊은데 마젤란 원주민을 절대로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신하고 어떻게 하면 원주민한테서 최대한 얻어낼지 그리고 그들을 착취할지 또 공격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젊은 나날 인디즈에서 보낸 그 수많은 전쟁 기간 때문에 생겨난 그런 편견인지 저희는 잘 알기 어렵죠. 그러나 마젤란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파냐인들이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그때 보시면 당장 콜럼버스를 비롯해서 에스파냐 침략자들 대부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것 때문에 마젤란이 그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서도 곤란을 겪게 됩니다. 가는 섬들마다 이제 폴리네시아계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과 있었던 여러 사건들은 저희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그 마젤란의 잘못된 그 원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에 자기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선으로 오늘 여러 사건들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그 이야기들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즐겁게 청취하셨다면 너무 좋았겠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